네, 올 여름 첫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다리는 2시간 뒤쯤 제주도를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태풍특보가 발령돼 있는 제주도 지금 이 시각 상황을 CCTV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제주 법한 포구입니다. 제주 남쪽 제일 하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태풍이 오면서 기자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현재 제주도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비가 좀 강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파도의 모습도 좀 더 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CCTV 화면에 물방울이 약간 가득 찬 모습도 보이는데요. 자, 다음 곳으로 가볼까요? 네, 제주 법한 어촌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약간 좀 파도가 좀 잔잔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늘은 좀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파도도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주 중문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관광지가 많이 보이는 곳인데요. 네, 지금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다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이는데 제주 중문해수욕장 근처의 모습인데요. 네, 보입니다. 조금 제주도로 보면은 법한포구보다 약간 서쪽에 있는데요. 관광지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조금씩 더 강하게 불고 있고 강하게 치고 있고 바람도 좀 더 세게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도 중문해수욕장 모습을 좀 지켜봤고요. 좀 더 왼쪽으로 가볼까요? 네. 네, 여기는 지금 제주도 삼방산에서 본 모습입니다. 좀 더 파도가 좀 더 강하게 일고 있죠. 예, 해안가 쪽을 비추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바다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파도가 조금 더 높게 세차게 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CCTV가 바람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모술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제주도에는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본 화면보다는 태풍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하늘은 잔뜩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CCTV가 방파제에 막힌 항구 안쪽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도 지금 상황을 CCTV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영상으로 보셨던 제주 모술포항의 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직접 현장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네, 제주도 모술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바람이 좀 강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태풍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음이 실감납니다. 앞서 제가 방송을 전해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태풍이 이렇게 바람이 순간적으로 한 번씩 돌풍 정도로만 부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고요. 제 옷만 봐도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이렇게 옷이 펄럭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 산간에는 초속 30m, 이 고산에도 초속 18m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뒤쪽으로 보시다시피 파도도 무척 높아졌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태풍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면은 빗줄기도 점점 굵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제주도 서쪽 약 남서쪽에서 130km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후 5시 무렵, 그러니까 약 1시간 뒤에는 제주도 서쪽에서 60km 부근을 지나면서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부터 약 1시간가량 곳곳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여기에 태풍이 수위를 높이고 너울성 파도도 더해지면서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침수 피해에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열기로 공기도 무척 뜨겁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32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체감 온도는 33도를 넘어섰는데요. 밤에도 더위가 식지 못하고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제주도는
37일 연속 열대야로 이 지역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 2위인 39일에 바짝 다가서겠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1시간가량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때까지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앞서 제주도 상황을 CCTV로 전해드렸는데 화면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태풍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도 우려가 돼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로 상향이 됐습니다. 태풍이 끌어올린 열기에 오늘도 경기 양평 옥천면은 39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더 강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과 더위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제주도 지금 보니까요. 태풍 영향권에 확실히 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언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할까요? 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시속 약 30km 속도로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은 더 발달하지 못한 채 서해로 올라와 저녁부터 늦은 밤 사이에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내일 오전에 충남에 상륙해 오후에 속초 부근에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호남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열대저압부가 통과하는 충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제주도와 인근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전남 해안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남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충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북부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내일 새벽부터 오후에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도 우려되면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이고 태풍이 근접하는 시기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태풍이 올라오면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더위도 좀 가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태풍의 영향 때문이라고요? 네, 태풍이 남쪽에 뜨겁고 습한 열기를 몰고 오면서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지난 밤 사이 제주도와 여수의 최저 기온은 28도, 서울은 27도로 30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 폭염도 더 강화됐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경기도 양평 옥천면이 39도, 김포 장기동 38.6도, 서울 용산구가 37.3도까지 치솟았고 공식적으로도 청주 36.4도, 서울 35.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남동풍을 강화시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또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더위가 약화하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9호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금 향하고 있지만 일본도 태풍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있고 게릴라성 호우와 낙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가 되고 4만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는데 오후 늦게 또다시 기습폭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태풍고가 일본에 직접 상륙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받고 있나 봐요. 네, 태풍 9호가 일본에 직접 도달하진 않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일본 열대에 스며들면서 대기가 현재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일본 간토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시민들이 지하철역에 묶여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도로 곳곳은 물이 넘치면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또 도치기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등에서는 39,400여 세대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모습도 여러 지역에서 목격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바라키현 일부 지역에서는 토사 붕괴 경보가 한때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불안정한 대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오후 늦게부터 넓은 지역에 걸쳐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칫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에 열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햇볕이 강하지 않더라도 열사병 위험은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10,000명이 일본에서 열사병으로 병원에 후송됐고 도쿄 23구의 경우 한 달 동안 123명이 열사병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온 국민을 경악해 했는데요. 당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에 내린 결론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해당 사건으로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해온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역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최원종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들어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처음 본 여성을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서 40대 여성 B씨를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에 가방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A씨와는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 왔습니다. 서해쪽 강화교동도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지 12일 만인데 넘어오기 전부터 우리 감시 장비에는 포착됐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이 강원도 고성 전방 사단에서 북한군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남하 과정과 귀순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인계했습니다. 귀순한 남성은 새벽 시간에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동부전선의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우리 군 감시 장비로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움직임이 확인된 뒤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펼쳐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해안가에 있는 길로 걸어서 넘어왔으며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해당 지역 DMZ 인근에서 작업하는 북한군들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확성기 시행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경제 상황, 특히 수해까지 발생한 지금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2사단은 2020년 월책 귀순과 2020년 귀순했던 남성이 2022년 다시 월북한 사례 등 경계가 뚫려 논란을 빚었는데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작전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지난 8일 인천 강화도 앞 교동도를 통한 귀순 후 12일 만입니다.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한 경계를 강화해온 가운데 귀순이 잦아지고 있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를 두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에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전주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임 전 실장은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 조율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제안 내용을 공개하자 야당이 이에 항의하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양당의 실무회동은 하루 미뤄졌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회동이 오늘은 열리지 않게 됐다고요? 네, 주 실무회동은 오후 3시쯤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실무회동 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 회담에서 제안할 3가지 의제를 예고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탄핵과 청문회 등 정생 정치를 중단하자는 선언이 하나, 금투제 폐지와 서민 이자 경감 등 민생 대책이 둘, 정치개혁을 위한 협의체 신설까지 모두 3가지를 거론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둘이서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공개로 진행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는 당내 논의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동의하고 이재명 대표도 처음 제안했던 그 성격이나 그 취지가 맞을 것 같아서 가급적 열린 회담을 좀 한번 해보자. 이에 민주당은 실무협의 사안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실무회동을 내일 오전으로 미뤘습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 발표할 건 발표하고 발표하지 않을 건 발표하지 않고 해야 하는데 미리 툭 던지듯이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결국 한동훈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을 두고도 여당이 요구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할 수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특검안을 가져오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을 하자, 그리고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했으면은 대표가 된 다음에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구당 부활 등 여야 의견이 거의 일치한 사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이 첫 만남이니만큼 구체적인 사안의 합의하보다는 큰 틀에서의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 법안도 있다고요? 네,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악관이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후에도 여야 협상이 이어져 왔는데 오전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발생한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앞서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강조해 왔지만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보다 넓힌다는 전제 아래 정부 여당의 경매 차익 지원안을 받아들이며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하였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야당은 조직적인 수사 무마 압박이 있었는지를 따져 묻고 여당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최가 결정된 부당한 청문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도 열렸다고요.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에 국회에서 정부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받고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 뒤 당정 예산협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KTX 탑승 시 인원과 관계없이 할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정치 평론하면 1세대일 텐데. 네, 1세대 평론가로서. 거의 한 30년 동안 이 정치판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처럼 이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갈피를 못 잡을 때가 그렇습니까? 많다. 이런 게 처음이에요. 네. 가만 따져보면 여든 야든 너무 각박하게 싸우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의 설계 작업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희생정신도 가지고 그걸 이제 막스 웨버는 소명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명의식, 정치인의 소명의식이요? 소명의식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판은 여든 야든 출세주의자들만 가득 있는 거 아니야. 출세주의자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까? 입신양명만 꾀하는 자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직을 바꿔서 뭐 심지어 그 당이 또 바뀐 당에 가서 또 최고위원이 되고 이게 사실로 보면 해외 토픽감입니다. 해외 토픽감입니까? 그렇죠. 이 21대 국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가 거부권이 행사돼서 폐기가 됐던 법안들. 거기 22대 국회 들어와서 일제히 다 조금씩 바뀌어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걸 바꿔놓고 보면 정쟁이죠. 어차피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지금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다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여야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질문드릴 게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날카롭게 분석도 해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좀 제시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공생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죠. 둘 사이를 적대적 공생 관계 아닌가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최재성 전 주석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적대적 공생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의외로 정치적 공통지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건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야당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적대적이라고 봐요. 특검법 같은 게 있죠. 또 민생법 같은 게 있죠. 국회 운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의 생존 지점 혹은 돌파구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생 관계라는 측면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공생 관계 혹은 뭐 적대적 의존 관계
그렇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예. 상대성이 없잖아요. 가령 이재명과 한동훈이 서로 간에 상대성이 있으면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가 됩니다. 오히려 옛날에 같은 야당을 했던 DJ와 YS 같은 DJ와 YS 경쟁관계. 뭐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인데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약간 다르고 함께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룹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수와 진보로 갈랐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적대적 공생관계 혹은 의존관계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요. 이분들은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은 지금 사실은 본인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그걸 보면 사실은 그 한동훈이 상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뭐 의정 관계를 따지든 공생 관계를 따지든 아니면 단순한 적대 관계를 따지든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한동훈은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 다 이쪽은 간에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된다면 한동훈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아직도 보수 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자기의 리스크가 다 그런 건데 하나 사법 리스크, 하나 정체성의 리스크인데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걸 두고 두 분이 적대적 공생관계는 아닌 것 같다. 좀 이상하죠.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요. 야당 대표 2년 했고 지금 이제 2기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에 여야 대표회담을 갖지 않았어요. 김기현 대표 있을 때도 만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먼저 제안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당 대표에 뭐 다시 연임되면서 뭐 당 대표 연임은 그건 사실은 저는 그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굳이 전당대회를 돌아가면서 했느냐? 차라리 추대식을 하고 말지. 이건 거의 모든 언론이 일극체제라고 하는데 내가 보면 일극체제도 아니다. 이건 신성불가침 체제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 절차를 밟아야죠. 최고위원회 출마를 한 8분 후보들이 막판에 뭐 정봉주 그 후보자는 명팔이 파동을 벌였지만은 모두 다 아부성 발언으로 누구는 가령 집권 뭐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누구는 수석 변호사가 되겠다. 누구는 반드시 국군 통수권자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으로 넘쳐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보면요. 이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민주당이 보면 과거에서 너무 퇴행을 한 거 아니냐. 과거 빛나던 전통을 무너뜨리고 퇴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간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대표회담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이라는 걸 제안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을 때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100% 거부를 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1차 영수회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퇴장하는 카메라를 불러세우고 바로 옆에 대통령을 앉혀두고 거의 100%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신뢰의 정신을 깨버리는 겁니다. 영수회담도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으니까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은 여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정식으로 제안하고 25일 날 만나는 겁니다. 그동안과 다른 모습이죠.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모습은 벌써 그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멈춰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겠다. 그리고 민생의 민생을 어려운 민생을 다시 살리겠다. 이건 먹사니즘도. 그래서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것이 인권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인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령 그 강압 정치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자유, 신체 자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는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인권이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본원적 자본이 예.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박 예. 대통령 내무대면 침을 뱉더라면서 이 예.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했다. 네. 뭐 서울에 이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한강물을 퍼서 먹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가 예. 다시 그 민생을 들고 나오고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먹사니즘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왜 나왔느냐? 먹사니즘 같은 걸 내면 그러면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탄핵 청문회를 하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죠. 예. 그럼 먹사니즘 쪽에 더 강화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 이중적 행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한쪽은 먹사니즘을 얘기를 하고 예. 방금 민생을 얘기를 하면서 한쪽은 정반대로 정쟁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내놓은 법안들이 네. 그냥 탄핵소추안 내놓고 그다음에 특검법안 내놓고 예. 민생 법안이 솔직히 내놓은 게 지금 25만 원 그 전 국민에게 나눠주지 않은 25만 원 지원법. 그 특별법 예. 그걸 가지고 민생 법안이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걸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민생 법안이 아닙니다. 그건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알겠습니다. 법안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먹사니즘 강조하면서 이제 민생 문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25일 날 만나잖아요. 논의 테이블에 가운데 하나가 이제 25만 원 지원법이 될 텐데 25만 원 지원법은 민생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요. 예. 우선 그 25만 원 법안은 우리 법률가들은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는 넘을 겁니다. 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 있는데 예. 법안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예산을 강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위헌이다. 이건 왜 거의 무려 13조 원이나 됩니다. 이게 1, 2조 원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 25만 원씩 나눠줘도 13조 원이고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같이 네. 더 가난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씩 더 주겠다 이렇게 되면 네네. 아마 1분위, 2분위까지 아마 10만 원씩 더 주겠다 아마 이런 계산이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14조, 15조가 될 거예요. 그럼 25만 원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 액수를 좀 줄인다든지 지금요. 아니면은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예.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돈을 살포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것이 과연 정말 1분위, 2분위 혹은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안이냐? 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예, 걸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작년 말 기준으로요. 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미 1,126조입니다. 네. 거기다 올 연말에는 지금 올해도 지금 엄청난 적자거든요. 예. 적자 정부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한 1,180조까지는 갈 것이라고 대부분 재정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런 판에 다시 13조 원을 빚을 얹겠다. 예. 그런데 이 13조 원 빚을 얹어가지고 예. 이것이 1, 2분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예. 도움이 된다면 모르죠. 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예. 정말 이재명 대표가 1, 2분이 가난한 서민들과 혹은 무너지는 중산층을 걱정을 한다면 예. 지금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예. 어제 신문에 당장 한번 보세요. 지금 15살부터 29살까지 당장 청년들이 그냥 실업률 조사를 하는데 그냥 쉬었다. 예. 이렇게 그냥 쉬었다고 얘기를 하면 실업률 조사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 그냥 쉬었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40만이 넘어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쉬었다고 얘기하는 총 숫자가 일자리 우리나라에 정책을 좀 더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근데 해주셨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요. 예.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노동 계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노동 경직성으로는 알겠습니다. 기업가들 우리나라 일자리를 못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25만 그걸 원 지원법. 이재명 대표와 예. 민주당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노동 개혁은 보수 정권이 못합니다. 네. 사실은 진보 정권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보 정권은 민노총하고 짝짝꿍이 딱 돼가지고 절대로 안 하죠. 그걸 안 알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여쭤볼 게 많으니까요. 노동 자, 3법을 바꾼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세수 부족 얘기하셨는데 금투세 폐지라든지 종부세 폐지 이것도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이 금투세 폐지를 하면 예. 이 민주당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상위 1% 이 투자를 한 큰 손들 문제다. 예. 그런데 그 소리를 하면 나머지 이 1,400만 계좌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거의 한 2배가 됩니다. 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데 많은 개미들이 화를 냅니다. 네. 뭔가 하면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는 금투세 거잖아요. 예.
걸리기 직전에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의 대만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미들이 피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폐지는 아니더라도 좀 유예?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그래도 지금 금투세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하는 쪽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도 진성준을 그대로 유임을 시켰어요. 네, 진성 정책위장을 유임시켰죠. 예, 유임시켰는데 나는 그 속 내막을 모르겠어요. 지금 세제 계획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란 말이에요. 사실은 상속세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 지배권까지 그들 물려받으면 50%가 아니라 60%란 말이에요. 10% 더 올라가서 이거요. 상속세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편법 상속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 종부세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세금이에요. 그런데 뭐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야가 좀 협상하고 논의하고 이번에 의제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짚어봤고요. 최상병 특검법 짚어볼게요. 자,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특검안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협상하자. 그리고 빨리 법안 발의해라라고 이제 압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이 제3자가 이 특검을 정하면 그 법은 우리도 받겠다. 그러니까 빨리 발의를 해다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제보 조작을 제보 조작을 한 그거까지도 포함을 시키자. 이러니까 왜 자꾸 토를 사느냐. 아마 오늘 아침까지 나온 뉴스가 그런데 제보 공작 의혹인데 장경태 의원이 오늘 제보 공작 의혹 포함하자는 한동훈 대표 제안 받아들인다고 또 했어요? 그건 이제 장경태 의원이 또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까지 또 물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게 처음 나온 이유는요.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가 목적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3년은 길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래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특검법을 통해서 완전히 전국을 완전 요동치게 만들어서 윤 대통령 끌어내려 버리겠다. 이제 이것이 목표였는데 저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진작 받아라. 왜 그런가? 받아서 빌 것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경찰에서 이미 특검법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해가지고 이미 임성근 1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무혐의다 이래서 애초에 송치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최상병 특검법 못 받겠다고 이러니까 자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대표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만이 특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제3자 특검을 지정을 하면 그건 나는 오케이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자, 그렇다면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나경원 당시 후보, 원희룡 후보는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요. 이 법안들, 이 특검 법안들의 목적이 오로지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도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특검을 자체가 뭐 한때는 21대 국회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에서 나중에 2명을 최종적으로 뭐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때 민주당이 딱 기속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보기로도 안 된다. 그런 원래 특검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여야가 특검 법안에 합의를 다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법안도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면서 특검 법안을 자꾸 내놓으면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일방으로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건 거부권을 행사를 하죠. 그거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지금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주 뒤에는 우상호 전 의원과 또 따로 함께 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야 대표
회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한동훈 대표도 네. 사실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에 데뷔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뭐 대표가 예. 된 지 조금 됐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당장 10월달 되면 예.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사건 승고가 아마 그 달 말에 있을 거예요. 예. 늦어도 11월 초에는 있을 겁니다. 예. 거기다가 그 사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원지법에서 있는 그 대북 송금 사건, 예. 그건 이미 이화영하고 김승태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은 심리가 알겠습니다.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말씀해 주는데 여야 대표 회담 성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과가 있어야만 윤 대통령에게 예. 자, 우리 영수회담 또 한번 합시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수회담에서 또 논의할 의제를 또 의논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영수회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잠깐 볼게요. 자, 키워드 보여주세요. 영수회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자, 만날까? 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영수회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고요.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그리고 당장 만날 생각은 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만나고 싶을 것이라고 했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런데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예.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과 그 대등한 관계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사람을 예. 어떻게 법원에서 판사가 쉽게 징역형을 선고를 하고 구속을 시킬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요? 1차 영수회담 기고 보니까 이 사람 못 믿겠다. 신뢰관계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상 공개됐을 때 예. 당시에 이제 A4 용지 꺼내서 읽은 그 장면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동훈 대표와 그 대표 회담의 경과를 지켜보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아마 홍철호 정무수석과 그 민주당의 네. 뭐 이재명 그 아래 있는 비서실장이 예. 함께 또 이 문제를 의논을 하지 않을까. 아. 이번에 이 당대표 축하난을 보낸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아직도 민주당하고 윤석열 그 대통령실하고는 예.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 그렇군요.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축하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봤습니다. 축하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누가 용산 아니면 민주당 아니 지금 한 군데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대통령실의 그 장이 비서실장이 예. 오선 출신인 정진석 의원입니다. 전 의원입니다. 예. 그분이 있는데 뭐 이 축하난에 대해서 자 나는 어디로 보낼까요? 언제 보낼까요? 그리고 우리 정무수석이 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가 오고 갔을 텐데. 예.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은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 뭐 당 대표뿐 아니라 예. 그 어떤 행사가 있고 누가 당선자가 있으면 축하난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우리나라의 예. 관례 오랜 그렇습니다. 관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 그것도 좀 이상하죠. 네, 이게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지금 소통이 안 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예. 민주당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 대통령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대통령실에서 원래부터 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예. 제대로 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거의 뭐 모든
이 취재 기자들도 다 같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여야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와 두 번째 만남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이제 거의 막판에 왔잖아요. 아. 예, 마지막에 왔는데 예. 윤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예. 그 제스처 자체가 이 사법부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예. 또 언론을 통해서 그게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가잖아요. 네, 확대돼서 네. 보도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이거 뭐 이 권력만 가지면 예. 이거는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눈 감아지는 것이냐 예.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바로 직전 대통령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 앞에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 검찰 체제에서 네. 징역 30일 구형을 받고 예. 20년 넘는 형을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우리 법 쪽에서 이제 말하는 가령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부터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예. 그리고 통계 조작 사건 이런 온갖 사건에 대해서 아직 전 정권 적폐청산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만약에 윤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하고 뭐 서로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제스처가 있었다면 예. 이건 아주 심각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을 할 거예요. 예.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버릴 때다. 예.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이 알기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카운터파트너로 계속 두고 있다. 예. 그래서 검찰도 그리고 법원도 예. 이렇게 계속 늑장을 부린다. 지금 법원 앞에는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왜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으면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선고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예.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만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라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도 예. 지금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건 이상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야당의 권력을 가령 국민들이 의식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요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네. 나는 그런 말을 해요. 윤 대통령이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을 못한다면 예.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끝난 뒤에는 예. 윤석열 정권 자체가 또 도마 위에 올라갈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전국 상황 전원책 변호사와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네, 조국 대표의 모습인데요. 호남행 이렇게 나옵니다. 야권에서 지금 호남이 민주당을 떠나 조국 혁신당으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인데요.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선을 생각하면 영남 호남 대표들이 들어와야 된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영배 의원이 대표로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호남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돼. 지금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10월 재보궐선거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상호 전 의원은 호남 그러니까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출신의 호남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민영배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전남 광주 출신이 없죠. 예. 이 사실 민주당의 최대 그 지분을 예. 전남 광주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남 광주 출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예. 그리고 지난번 그 순회 경선 때 예. 투표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앞에 20%인데 30% 넘은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앞에 총선에서 예. 그 비례대표의 그 아마 조국 당의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 곳이 아마 호남일 겁니다. 그래서 자 호남의 민심이 이제 이재명에게서 조국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기로는 호남의 그런 이 선택은 아직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때 호남의 그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예. 어차피 의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율이 득표율이 90%를 만약에 넘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오히려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굳이 우리까지 나서서 열심히 투표를 할 이유가 있느냐. 아마 이런 게나 더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우상호 전 의원이 민주당이 이제 대선 체제로 가야 한다, 다양성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호남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선 체제로 간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또 누구는 그런 얘기를 내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를 하고 뭐 이러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는데 그건 턱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 내가 뭐 이름 공개할까요? 그 이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군의 사성 장군 같으면 최소한 정의감 하나만은 담보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분이 그런 말을 할까? 이 사법부를 일단 능멸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이 사법부를 무시하고 능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김병주 의원께서 그 점을 나는 잘 이해를 하고 그 점은 자기의 그 말은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법조계에서는 가령 공직선거법 위반, 그건 이제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하는 문제잖아요. 또 그리고 그 백인동 땅에 토지 용도를 4단계라고 올리는 것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도 아니다. 이제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요. 절대 무죄 못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무죄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증거가 현출이 되고 어떻게 무죄가 나와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무죄가 하는데. 나올 것 같았으면 벌써 재판이 끝났죠. 예, 일찍 끝났죠. 예, 전원책 변호사의 생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탈락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있고 국민의힘에 들어와라라고 했어요. 저도 그 정봉주 의원을 그 나름대로 잘 알고 뭐 그 한때 얘기도 많이 했던 그런 사이인데 본인이 그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 자기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래서 원외 또 레드팀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명파리 논란 때문에 일거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재명 대표가 신성 불가침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다 셀럽이에요. 그리고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 팬덤은.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 팬덤보다는 반대자가 거의 2배에 이릅니다. 팬덤이 전 국민의 가령 30%까지 갈 수 있다 이러면 반대자는 이미 그 2배인 60%를 넘는 70%예요. 두 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우상 정치를 그 생각하고 그 이미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령 한동훈 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난 정도를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정도만 그러면 사실 그분들만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근데 사법 리스크도 본인이 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난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본인이 가령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었으면 정체성부터 확립을 하고 본인의 어떤 상표를 내놓아야죠. 본인의 정책, 본인이 상표를 내놓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잖아요. 여야 대표회담 때 어떤 제안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정치온 시간에 이제 출연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정치가 생물이니까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변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는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1시간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태풍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제주도 모슬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이 태풍의 최대 고비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 전부터 바람이 조금 더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정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제 진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또 한 번 돌풍이 불 때는 누군가 옆에서 미는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이 파도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매우 높게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도가 이 바위에 부딪힐 때는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고 있지만 태풍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면은 빗줄기도 굵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바짝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귀포 남서쪽 약 120km 부근까지 북상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태풍은 이쪽 약 1시간 안에 제주도 서쪽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제주도 전 해상에 전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부터 약 1시간가량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여기에 태풍이 수위를 높이고 노을성 파도도 더해지면서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높은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등 침수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열기로 공기도 무척 뜨겁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33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았는데요. 밤에도 더위가 식지 못하고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제주도는 37일 연속 열대야로 이 지역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 2위인 39일에 바짝 다가서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 1시간 정도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간판들이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이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되도록 바깥에 나오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제주도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태풍 경로와 전망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YTN 재난위원인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이 4시 4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 위치가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같이 보는 정보를 보고 있는데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 가깝게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캐스터를 연결해 봤는데 바람 소리가 무척 강했어요. 이 태풍 가장 가까운 쪽인 제주 남서쪽 비바람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가장 걱정인 게 태풍이면 강수와 강풍 피해가 걱정인데요. 비가 어느 정도 내릴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이 태풍을 전형적으로 우리가 익히 겪었던 강력한 중심을 가진 그러한 태풍으로서 대하기에는 그런 태풍하고는 구조가 다른 구조입니다. 지금 약한 태풍이고요. 거의 태풍인지 아닌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중심이 강할 거야, 바람이 많이 불 거야 이렇게 대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식으로 방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태풍이 아니고요. 오히려 구조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굉장히 국시성을 가지는 현상들, 그래서 중심으로서의 바람보다는 가장자리 부근에서 수증기가 몰아치면서 부는 돌풍들, 그리고 옆 동네는 맑은데 이쪽 동네에서 갑자기 호우가 쏟아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생각보다 태풍이 약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상청 예보를 보면은 저녁 6시쯤에 서귀포, 제주도에는 한 7시쯤 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진로는 어느 정도 지금 안정 상태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뮬레이션들이 공통으로 같은 진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상청도 애초에 기준 진로를 잘 선택한 것 같고 애초에 우리가 예보했던 그 방향으로 태풍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변수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나요? 네. 태풍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하면 약간 진로를 좀 서쪽으로 틀거나 보다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거나 하는 변수가 또 작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지켜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서쪽으로부터 이동해 오는 채찍 같은 찬 공기의 파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채찍 같은 찬 공기의 파동이 다소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마 이것이 부딪혀서 무슨 작용을 할까 싶으면서 조심조심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하면 지금 예보된 대로 그대로 이제 북상을 해 가겠고, 지금 이미 좀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풍이 우산 같은 거예요.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 지면에서 많은 수증기들을 넓은 영역에서 이끌어 중심으로 수렴하면서 강화돼야 되는데, 제주 지역이라든지 또는 규슈 지역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동부 연안이라든지 하는 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태풍이라고 하는 구조가 날개를 넓게 펴고 구조화하기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미 좀 약화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 와중에 서쪽에서 이동하는 찬 공기의 채찍질이, 상층에서 이동하는 찬 공기 채찍질이 대류의 상단에서의 유출을 좀 강화시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빠끔하면서 좀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 태풍이 좀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오늘 밤까지의 상황에서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버틸 것인지 구조화할 것인지를 좀 마지막에 좀 지켜볼 부분이 오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태풍이 날개를 완전히 편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해안과 지리산에도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돼 있고 이 지역이 경계 강풍대라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태풍을 자꾸 중심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방제에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태풍은 저유도 열대해상에서 생긴 교과서적인 멋진 깨끗한 이런 태풍이 아니라 굉장히 고유도에 오면서 구조도 흐트러지고 고유도 환경에서 변형된 태풍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그 오른쪽 날개에서는 남쪽에서 끌어올린 수증기들을 대량으로 북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건 태풍의 또 중심과 또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지형 효과로 많은 강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유성 영상을 보면은 벌써 태풍의 중심과 멀리 떨어진 충청 지역에도 곳곳에 붉게 강한 대류셀들이 지금 발달해 있는 걸 보거든요. 바로 인근 지역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남해안 지역에 부딪히는 지역, 또 지리산에 부딪힌 기류, 그리고 내륙 곳곳에 있는 산악 지역에 부딪힌 기류들이 곳곳에 마치 우리 대류소나기 같은 곳곳에 많은 강우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태풍과 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태풍 때문이야 라고 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태풍의 영향은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태풍이고요. 많은 수증기를 머금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피해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위력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중심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중요한 위험한 여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를 조심해야 된다. 수증기가 유입되는 통로. 우리는 이미 많은 관측 자료,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고도화된 위성 자료, 레이더 자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발달하는 대류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중요한 행사를 누군가 하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 파악하시고 발달하고 있다고 하면 행사를 취소하시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륙 곳곳 어디에서 대류가 터져서 강한 호우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중심보다도 그 가장자리에서 수증기가 대량으로 이류해 오면서 강우셀로 터져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점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평소보다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백중사리 기간과 겹쳤다고 하는데 어느 이유 때문인가요? 특히 어느 지역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백중사리라고 하면은 이제 만조죠. 밀물의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요맘때 그런 게 나타나는데 하필이면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강해지는 이런 시기와 또 맞물려 있습니다. 다행히 이 시스템이 강한 태풍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요. 역시 휴전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을 밀치거든요. 가장자리로 물을 밀치면서 바람이 내륙으로 밀어 넣을 때 더구나 만조 수위까지도 높아진다고 하면은 범람이 또 이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강한 바람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던 강한 태풍의 바람은 아니지만
사리까지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남쪽 해상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남쪽에서 밀치고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사리까지 겹친다고 하면 물의 수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물을 밀친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를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태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지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유성 영상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일본 지역에도 그 가장자리에서 곳곳에 너무나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불안정이 있어도 아니면 기류가 조금만 모이더라도 곳곳에서 터져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 지역에 생겨나고 있는 지금 대류 터져나는 것들이 일본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하고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중심으로부터 좀 해석해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제 대응을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넓게 보고 주변으로 이류해오는 수증기 그리고 실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앞선 태풍 4개가 있었습니다. 5호 태풍 마리아, 6호 손진, 7호의 암필, 또 8호 우쿵도 있었는데요. 이 4개의 태풍은 일본으로 갔는데 종다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로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종다리는 제대로 발달을 못한 억울한 태풍일 수도 있어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아열대 고기압, 여름철 아열대 고기압이 우리나라 지역까지 넓게 확장한 그 가장자리를 타고 만들어진 태풍이 바로 종다리입니다. 지난번 개미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서쪽으로 굉장히 길게 확장한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엿가락처럼 끊길 수밖에 없어요. 중심부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 경로상에서 끊긴 부분이 바로 일본 지역으로 향한 4개의 태풍이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일본 지역과 우리나라 지역이 지금 라니냐의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서쪽으로 따뜻해진 고온의 해수욕에서 발달한 고기압이거든요.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 서쪽으로 더 확장해서 발달한 이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만들어지는 태풍.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다행히도 강하게 발달하지 못했는데 종다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여러 가지 태풍의 발생 조건에 호조건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행인 거죠. 근데 몇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겨우 발달해서 이제 어찌 보면 제대로 활발하게 태풍의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좀 약해지는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종다리의 상황은 오히려 전형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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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 온풍기 바람처럼 막 뜨거운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게 태풍의 영향인 것 같은데 태풍이 오면 좀 시원해질까 싶은데 이번 태풍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더 더워질 거란 예보가 나오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태풍이라고 하는 게 비를 가져오니 마치 좀 시원해질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긴 하는데 구조적으로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바구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이동해 왔다. 그리고 많은 비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많은 열대 에너지를 고위도로 북상시켰다, 수송시켰다, 이동시켰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이동시켰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한테는 무더운 아열대 고기압을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동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태풍이 이동해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증기를 눈에 보이게 바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만 하더라도 또 며칠 상간으로 달라진 어떤 끈끈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태풍이 종다리가 이동하면서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직접적으로 또 끈끈한 수증기, 역시 무더위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서울은 30일째 열대야입니다. 언제까지 더울까요?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이제 계절의 변화일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쪽에서는 찬 공기의 파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9월을 지금 이제 앞두고 가을로 가는 이제 초입에 이 가을철 반응이 서쪽에 지금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출렁거리는 찬 공기의 파동이 점점 깊어지고 얼마나 이 무더위를 가져오는 고기압을 흔들어 줄지를 앞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여러모로 예보관님들도 여러모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찬 공기의 파동이야말로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장기간의 무더위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의 위력은 생각보다 약하지만 내일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더운 날씨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재난위원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풍이 다가오고 있지만 끝모를 밤낮 무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폭염 속에서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보내는 피서지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경기시흥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놀이장은 좀 시원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다 같지만 바다는 아닌데요. 마치 휴양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열돔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할 정도로 이곳의 열기는 굉장한데요. 제가 방송을 위해서 10분 정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땀이 주룩주룩 나고 볕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강한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역대 최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 데다 태풍의 영향까지 겹쳤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 해상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를 끌어오면서 폭염은 식히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여전한 만큼 이곳은 평일인데도 물놀이하는 시민들도 여러 보이고 있습니다. 파도를 가르지르며 서핑을 하는 시민들도 보이고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몸을 맡겨 간만에 여유를 느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아이가 좀 있으면 개학인데 마지막으로 해서 물놀이 나와갖고 더운 날씨에 좀 시원하게 보내려고 가족끼리 날이 나는데 되게 좋네요, 기분이. 막바지 휴가철이라 네, 나와서 또 기분도 좋고 또 이제 2학기 준비하니까 또 힘내서 다 같이 가족끼리도 힘내서 앞으로 남은 2024년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를 앞두고 있는데도 찜통 더위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태풍에 이은 또 다른 불청객 소식까지 있는데요. 바로 기습적인 소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도 가끔씩 흐린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게 문제입니다. 무더위 속에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무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물놀이 하신다면 준비 운동 꼭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이민재입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에 출근 시간 많은 비가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새벽 출근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내립니다. 도로에는 물이 불어나 공사장 방호벽이 둥둥 떠다닙니다. 서행하는 앞차를 따라 도로를 지나는 순간 차량 앞덮개 쪽으로 물이 튀더니 갑자기 멈춥니다.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운전자 허리까지 들어찼습니다. 순간 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시동이 꺼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면서 물이 차 안에 급속도로 차올라가지고 위험을 느껴서 바로 차에서 나와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출근길 강하게 내린 비로 울산 경찰에 신고된 차량 침수 피해만 15대에 이릅니다. 또 침수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이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도 하천 중간 돌 무더기 위에서 잠을 자던 시민이 불어난 물로 빠져나오지 못해 구조됐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3시간 동안 부산과 울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비는 최대 130mm 정도, 간절 곳에는 1시간 만에 5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8월 20일 새벽 우리나라 인근에 기압계가 변화하면서 기압골이 발생해 울산 등 경남 지역에 돌풍,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이 내리고 멈추는 폭우로 손 쓸 틈도 없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 태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합주에서 맞불 유세를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만든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준기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막내딸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중은 땡큐 조를 끊임없이 연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m promising your whole heart to this effort, and where my heart will be. I promise I'll be the best volunteer Harrison Waltz has Cam ever seen.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Joe, thank you for your historic leadership, for your lifetime of service to our nation, and for all you will continue to do. We are forever grateful to you. 미국 첫 여성 대통령 꿈을 못다 이룬 힐러리 클린턴은 이제 마지막 남은 유리천장을 깰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is when we break through. The future is here. It's in our grasp. Let's go win it!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를 통해 해리스의 대선 공약집 성격인 새로운 정강 정책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과 함께 북한 위협에 대응했고 앞으로도 한국 곁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합주 순회 유세에 나선 트럼프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제공하는 $7,500 세액 공제는 웃기는 일이라며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또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을 상대로 픽업 트럭 보호 관세를 유지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And if I didn't have that tax, the most successful product made in this country is the small trucks. If I didn't get that tax, South Korea and China would be destroying us now with additional product. We saved them.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해리스 아버지가 마르크스주의 교수였다며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팬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트럼프가 수락한다고 적었는데요. 가짜입니다. 콘서트만으로 약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테일러 스위프트. 지난 대선 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에는 아직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직접 가짜 뉴스를 유포한 셈이죠. 트럼프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또 다른 사진 보시겠습니다. 옛 소련 국기 속 낫과 망치가 있는 붉은 깃발, 제복을 입은 군중이 꽉 차 있는데요. 연단의 한 여성의 뒷모습이 카멀라 해리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슷하죠. 이 또한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공산주의자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연인이 돼 아이를 낳는 과정이 담긴 가짜 영상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에 무릎을 꿇은 사진까지 대선 후보들을 소재로 한 가짜 이미지가 쏟아지면서 대선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펭귄들이 옹기종기 모여 체중계 위에 올라섭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자 사육사가 이렇게 먹이로 유인하기도 하는데요. 10,000마리가 넘는 동물이 살고 있는 영국 런던 동물원의 연례 신체 검사 모습입니다. 가장 큰 기린부터 가장 작은 올챙이까지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몸무게는 건강 상태와 임신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전 세계 동물원과 공유돼 멸종위기종 보호와 동물들의 건강 유지 자료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주차장을 지나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누굴까요? 자세히 보니 야생 불곰입니다. 카운터로 들어와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옆에서는 한 직원이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인기척을 느낀 직원이 깨어나는데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한 채 천천히 일어납니다. 차분하게 동시에 재빠른 동작으로 이렇게 휴대전화만 챙겨서 빠져나가는데요.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의 한 호텔에 불곰 1마리가 들어오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CCTV에 포착된 직원의 침착한 대응이 SNS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구속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을 더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승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금융회사 직원 등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죄송.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차 씨가 신었던 신발 바닥 흔적이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 자국과 일치한 겁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접 차량 감식을 의뢰해 운전자의 과실 정황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국과수 실험 결과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서도 제동등에는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당시 차 씨의 승용차는 멈추기 전까지 한 번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상으로 법정형은 금고 5년, 경합범으로 보더라도 7년 6개월이 최대 형량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작용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정해버리면 그 이상의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수사를 통해 운전자 과실 정황이 여럿 확인된 가운데 차 씨 측이 향후 재판에서도 차량 결함을 주장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두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48개월 만에 8천 건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하는 거 이게 상승 신호라고 봐야 됩니까? 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요 8천 건을 넘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요 표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오전 9시 기준입니다. 7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04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계약일 기준으로 보면요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거래하고 신고하는 이 시점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 거래 신고는요 계약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달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쯤에 이 집계가 완료되면요 7월의 매매 거래량은 9천 건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집값이 크게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10,000건을 넘어선 점에 비춰보면 전문가들은 거래 건수가 10,000건에 이르면 부동산 시장 과열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뿐이 아니라면서요. 경기도 집값도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 이런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요 10만 건이 넘었는데요. 저점이었던 2022년의 하반기와 비교해보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올해 상반기에 지방 아파트 거래 역시 늘었지만 수도권 아파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하반기에 29.61%에서 올해 상반기는 43.65%로 훌쩍 높아졌는데요.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온도차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오른 데 비해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인데요. 최근 들어서 아파트 거래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매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집값 양극화 살펴봤고요. 두 네. 번째 키워드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화면 주시죠. 가계빚 급증에 수도권 대출 조인다. 네. 네, 부동산과 이어지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키워드와 이어지는 그런 예, 내용이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요. 차등 적용해서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 부채 원리금 상황 비율,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환 위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스트레스 DSR이 뭡니까? 네, 일단 DSR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DSR은 그러니까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은행권 대출의 경우에는 약 40%고요.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에는 50%인데요.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은 뭐냐 하면은 연소득 1억 원이면은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이 DSR의 경우에는 4천만 원을 원리금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요. 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올 초부터 도입을 했고요. 이미 지난 2월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요.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그리고 수도권은 무려 1.2%포인트로 상향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이자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지방의 경우에는 800만 원,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1,7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수도권 대출을 유난히 더 줄인다는 것은 집값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분기부터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요. 8천 건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수도권 중심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가계대출의 경우에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급증했는데요. 이 같은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으려고 새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규제 카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저 전조등용 램프 쓰는 분들 많으신가 봐요. 근데 불량품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요. 온라인에서 판매, 그러니까 유통되는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13개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는데요. 우선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 제품 10개 중 6개는 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 그러니까 광속이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주행을 할 때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조사 대상 제품의 표시 전력은 기준보다 높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했던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표시 전력이 기준 전력보다는 높았는데요.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하면 램프가 과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모두 표시 전력이 85W에서 100W로 H7 형식의 기준 전력인 55W보다 높았습니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등화장치의 전기 회로의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튜닝용 LED 제품 램프 역시 조사 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무려 7개가 불량이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이런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앵커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름철에 자동차 에어컨을 켰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난 적이 있나요? 있어요. 예. 네, 어떠세요? 네, 오랜만에 키면 뭐 냄새가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씩 운전을 하는데 그럴 때 여름철에 자동차 에어컨을 켜면은 퀴퀴한 냄새가 날 때가 많은데요. 원인이 뭔지를 찾아냈습니다. 아, 뭡니까? 네, 바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오늘 낸 자료를 보면요. 공조장치에 증식하는 곰팡이나 세균이 바로 원인이라는 겁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차량 공조장치에 장착하는 캐빈 에어 필터 오염도를 주행 거리별로 한번 조사를 했더니요. 주행 거리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10,000km 미만 차량 필터보다 20,000에서 25,000km 미만 주행한 차량 필터에서 곰팡이가 무려 11배나 많이 검출이 됐는데요. 다음으로 세균수를 좀 보겠습니다. 네. 주행거리 10,000km 이내의 평균 세균 검출량과 비교했을 때 20,000에서 25,000km 미만 필터에서는 무려 5.8배나 더 많은 세균이 검출이 된 겁니다. 이런 세균과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교체 주기인 대략 10,000km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주 갈아줘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기업 단신 전해드립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배터리 충전 양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면서 100% 완충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회사는 참고 자료를 내고 소비자가 배터리를 완충하더라도 내부에는 추가 충전 용량이 존재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보이는 완충 상태는 안전성이 검증이 된 구간에서 충전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터리 충전 양은 화재의 원인인 내부 단락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면서 적은 충전 양이라도 화학물질 반응에 따라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이르면 내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언제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 기사를 대상으로 수익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계열사와 거래하는 총 9,500여 개의 협력사 결제 대금 약 2천억 원을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열흘 앞당겨서 추석 연휴 전에 지급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희망 나눔 캠페인과 임직원 기부로 조성된 1억 원을 서울대병원에 기부했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지난 2005년부터 20년 동안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기부한 금액은 총 16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의대만 졸업한 의사들이 바로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가 부족하다며 숫자를 늘리자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만드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만 합격했다고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 개원을 하고 진료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의사면허로 대체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직접 개원하거나 병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제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짜인 의료체계와 맞지 않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000명을 늘려야겠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혁신적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구호 태풍 종다리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태풍은 곧 제주도에 최근 접해서 통과하겠는데요. 더 이상 세력을 키우진 않겠고 내일 새벽 서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충남 서해안에 상륙해서 속초 부근까지 이동한 뒤에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는 태풍의 영향권에 든 남부와 제주도에 다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에는 태풍이 몰고 온 열기 속에 강한 소나기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는데요. 새벽부터는 중부지방도 점차 열대저압부의 경로에 들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일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에도 내일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도, 해상과 해안가는 현재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특보와 강풍특보, 또 풍랑특보까지 동시에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특보 지역도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최근 접하는 시간대에는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제주도에서는 오늘 밤까지, 남부에서는 내일 아침까지가 되겠고요. 새벽부터는 중부에서도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대조기까지 겹친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바람에도 열기는 식지 못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서는 31일째 열대야라는 신기록을 세우겠고요. 전국에 비가 오는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반짝 31도까지 내려가겠지만 습한 공기 때문에 체감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